미중 무역 전쟁이라든지 일본의 경제 도발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무역이 위축이 되고 그렇게 되면서 한국으로서는 좀 다국화해야 될 그런 시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동남아로도 가고 이러는데요. 중남미도 그 중에 굉장히 전략적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중남미는 우선 인구가 많습니다. 예. 6억 4천이나 되고요. 그 다음에 1인당 평균 국민소득이 1억 만 불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 다른 지역, 예를 들면 아시안이라든지 아프리카에 비하면은 월등한 숫자지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아시안의 경우는 뭐 1인당 국민소득이 한 4천 불 정도 되고요. 아프리카의 경우는 1,200불 정도밖에 안 되니까 중남미의 그런 경제 수준이 그런 지역보다는 훨씬 높다 하는 게 숫자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도 있지만은 또 중남미는 기본적으로 자원이 많습니다. 자원이 많고 그다음에 땅이 광활하다 보니까 식량의 공급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중남미 갖추고 있는 요건이 성장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그런 게 따라서 현재 많은 나라들이 경제 발전을 잘 이루고 있고 또 외국의 여러 투자자들도 중남미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를 투자처로 해가지고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중남미가 많이 발전을 이루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이것 때문에 우리도 이제 중남미의 관계를 많이 활성화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인식에 따라서 오래전부터 우리 칠레하고 자유무역 협정을 시작을 했고 2004년도입니다. 그때 시작을 해가지고 했고 그 이후에 콜롬비아, 페루 뭐 이런 나라하고도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했고 현재는 이제 한중미 자유무역 협정을 타결을 하고 일부 몇 개 나라와는 이제 발효도 됐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중남미 지역의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중남미 지역과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바 같이 세계 경제가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뭐 말씀하시다시피 미중 무역 전쟁도 있죠. 또 뭐 지금 해결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본의 무역 보복도 있었죠. 그리고 브렉시트도 해서 구라파도 상당히 경제 사정이 좋지 않죠. 뭐 이런 사정에서 우리로서는 새로운 시장을 찾아야 된다 하는 그런 필요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 시장이 아닌 다른 대체 시장을 찾아야 되는 그런 필요성에 따라서 중남미가 아주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생각에는 뭐 중남미와 한국이 서로 윈윈하는 상생 협력 파트너로서 나가야 되는 그런 사정에 있고 그래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주식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많이 나오는 저평가 우량주라는 말씀 많이 들어봤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주식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그런 주식을 많이 사가지고 장래를 도모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중남미도 오늘날에 있어서는 바로 그런 처지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남미를 저평가 우량주라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중남미에 투자를 한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상대지로서 생각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중남미가 2000년에는 자원 영향도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호황을 누렸지 않습니까? 네. 또 2010년 이후에는 좀 주춤했던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 2020년 이제 곧 다가오는데요. 중남미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다음에 그 중에 또 어떤 나라 유념해서 봐야 될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뭐 중남미 경제 사정이 그렇게 뭐 좋지는 않은 사정은 뭐 다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남미의 경제 사정이 나쁜 건 왜 중남미만 나빠졌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 뭐 우리나라의 경제도 지금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조금 주춤한 영향을 띠듯이 중남미도 그렇고 다른 아마 지역 경제도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세계 경제가 이렇게 나빠지니까 생길 수 있는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보겠고요. 특별히 지금 이제 미중 무역 분쟁 뭐 이런 것들이 생기고 또 여러 글로벌 경제 시장, 금융 시장도 타이트해지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생기는 그런 영향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만 중남미가 재정 건전화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상당히 그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외국인 투자를 많이 들여와서 경제를 더 활성화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남미에 대한 관심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IMF라든지 경제기관에서는 금년에는 뭐 한 0.2 또는 기관에 따라 0.6% 정도 성장하는 걸로 지금 했습니다만 그건 뭐 거의 아마 정체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수치고요. 내년도에는 한 2.3% 내지 2.6% 정도 성장하는 걸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남미 경제가 조금 이제 내년에는 조금 지금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전망을 해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어느 나라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거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 때는 우리가 이제 역시 무역 FTA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한 그런 나라 중심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 멕시코는 특별히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멕시코는 이제 역시 중남미에서 차지하는 그런 경제 규모도 제일 크고 또 이제 지리적으로도 미국에 근접해 있고 하기 때문에 멕시코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진출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역시 품목을 따지면 뭐 자동차라든지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또는 이제 요즘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그 의약품 또는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이제 소위 그런 품목에 대해서도 많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장기화될 지금 휴전 상태인데요. 장기화될 경우에 물론 초기에는 또 멕시코나 뭐 주변에서 중남미가 반사이익을 보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났는데요. 그런 반사이익이 계속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그 영향이 어떻게 돼요? 예, 지금 지적하신 대로 뭐 그 말씀이 맞다고 생각되는데요. 역시 단기간에는 1차 상품의 구매를 미국에서 하던 걸 브라질로 돌린다든지 이래서 상당히 이제 브라질이 좀 덕을 본다. 또 생산 기지를 중국에서 멕시코로 바꾼다든지 뭐 이래서 상당히 멕시코나 브라질이 미중 무역으로 인해서 오히려 반사이익을 많이 받고 있다 하는 게 이제 그런 분석 기사도 나오고 실제로 또 그렇게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건 반드시 그렇게 맞지 않는다 이런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요. 전쟁이 장기화되면은 전 세계적으로 무역 질서가 파괴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렇게 되면은 역시 중남미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가치 사슬이 잘 마련돼야 되는데 가치 사슬이 깨지면은 거기에 결국은 중남미 수출의 수출을 가지고 있는 원자재가 수출되는데도 종국적으로는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무역 하나의 그 정책의 불확실성이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무역에 제대로 된 그 질서가 파괴되면은 결국은 중남미 쪽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하는 그런 전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런 그 강대국 간의 무역 분쟁이라는 투쟁이 사라지는 게 전 세계의 무역 질서를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희망사항 같습니다. 예, 그렇게 되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세계 어딜 가나 이제 중국이라는 변수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중국 기업이 아주 무서운 속도로 그리고 엄청난 자금력을 가지고 우리를 추격하고 있는데요. 아마 중남미에서도 이런 현상들을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중국의 뭐 진출은 비단 중남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걸로 이제 돼 있는데 특히 중남미도 예외는 아닙니다. 예. 중남미에 대한 중국의 진출은 한 2000년도 시작하면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그때는 뭐 별로 미미했습니다. 2000년 초에는. 그건 지금 2018년도 들어와서 우리가 통계를 보면은 교역은 한 3,060억 불 정도로 됐고 또 이걸 중국은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2025년에는 한 5천억 불까지 늘리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2002년에는 한 170억 불 시작된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아주 급속히 늘어났는데 우리나라의 현재 교역량을 따지면 한 471억 불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중국의 중남미와의 교역 숫자는 우리의 한 6배 정도 이렇게 돼 있고 또 투자도 보면은 지금 한 2천억 불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중남미에 대한 투자가 한 621억 불인데 그에 비하면 한 3배 정도 더 많이 나가 있는 거죠. 그러고 보면은 상당히 그 중국의 진출은 아주 뭐 괄목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것들은 중국이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자원의
여러 가지 이렇게 자원을 많이 확보한다든지 또는 그런 그 석유 자원 뭐 이런 것들이죠. 광물 자원 이런 걸 많이 확보를 하려는 그런 기도에서 시작됐는데 지금 와서는 반드시 거기에만 국한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상당히 이제는 뭐 투자를 다변화해 가지고 교통이라든지 재정이라든지 전기라든지 정보통신 기술이라든지 대체 에너지라든지 이런 데까지 확장을 하고 있어서 우리로서는 상당히 그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일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도 이제 중남미 외교를 등한히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중남미 쪽에서 볼 때는 우리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FTA를 한다든지 뭐 하는 거로 해서 기반을 많이 구축을 하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서 중남미의 협력 관계를 어떻게 하면 더 돈독히 할 수 있느냐 하는 걸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또 중국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중국하고 어떻게 또 협력하는 방안을 없겠냐 하는 것 그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이 기회에 말씀드릴 것은 중국이 그렇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가장 신경에 거슬리는 나라는 역시 미국 아니겠습니까? 네. 미국이 중남미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한다 이런 인식들이 많이 이제 팽배가 됐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그런 데에 대한 우려를 받아들여서 최근에 트럼프 행정부가 취하고 있는 정책이 뭐냐면은 소위 말하면 옛날에 오픽이라는 그 원조 기구가 있습니다. 그 원조 기구를 좀 더 활성화해 가지고 단일한 기구를 하나 통합적으로 통합하는 기구를 만들었는데 그게 미국이 말하는 Development Finance Corporation이라고 USDFC라는 기구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 기구를 통해서 이제 중남미에 진출하는 민간 기구, 민간 업체를 민간 그러니까 기업들을 많이 지원을 해서 그 기업들로 하여금 중남미의 발전을 도모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자본금을 600억 불을 조성을 했어요. 그래서 600억을 조성하는데 옛날에 오픽에서 할 때는 미국 기업만 갈 수가 있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해제를 해가지고 외국 기업들도 같이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었기 때문에 그 제한 조치를 해제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도 그 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미국의 DFC와 협력해서 우리 기업들이 진출하는 방안도 같이 모색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봅니다. 2018년에 이어서 2019년 그리고 내년에도 그 선거가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중남미만큼 또 좌파, 우파 뭐 이렇게 해서 정치적 스펙트럼이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2020년에는 어떤 양상을 보일 것 같습니까? 작년 2018년, 그 금년 2019년이 바로 중남미 대선의 해였습니다. 총 15회에 걸쳐서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졌는데요. 그럼 15나라의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들으시면 옛날에는 좌파 정권의 시대 또 그게 바뀌어서 우파 정권의 시대 이런 소위 말해서 이 시계 추가 흔들리듯이 이렇게 그 좌파에서 우파로 흔들리는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작년과 금년에 이루어진 대선 양상을 보면 그런 하나의 기조가 추세가 흐트러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우파, 좌파 이런 그런 기조가 하나에 국한돼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일종의 쏠림 현상. 쏠림 현상이 아니고 이제는 뭐 다양하게 우후죽순 이런 식으로 되어나가는 그런 식으로 보여서 저는 이제 그걸 이념적 스펙트럼이 다양화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아시다시피 뭐 브라질에서는 보우소나로는 소위 말하는 우파 강한 우파죠. 그런 됐고 또 우파도 많이 나왔습니다. 좌파도 보면은 옛날에 멕시코 대표적이죠. 멕시코에서도 생기고 뭐 이런 식으로 몇 개 나라가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이렇게 지금 최근에 또 아르헨티나에서도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아르헨티나 우파에서 또 좌파로 넘어갔습니다. 또 그 반면에 우루과이에서는 좌파에서 또 우파로 넘어갔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그런 영향을 가졌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뭐 이념에 이렇게 너무 쏠리는 게 아니고 국민들의 민생이 중요하다. 국민들의 생활상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정부를 원하는 그런 시대가 온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
앞으로는 뭐 대선이 결치될 경우에 이 사람의 대통령 후보자의 성향이 우파냐 좌파라는 것보다도 국민들이 보는 관점이 이 사람이 되면 우리의 생활 수준을 어떻게 높여주겠냐 이런 데 대한 관심을 가지고 투표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바뀌었는데 내년도에는 대통령 선거가 내년에는 원래 있었던 볼리비아 대선이 지금 상당히 문제가 생겨서 다시 또 대선이 이루어진다든지 하는 그게 하나 있고 또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하나 있는 그 외에는 이제 대통령 선거 시절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좀 평온한 시기를 유지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이루어진 하나의 정치적인 기반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자기 나라를 잘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냐 하는 그런 지도자들의 텐션이 많이 갖게 될 거기 때문에 좀 안정된 가운데 발전을 모색하는 해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다른 많은 IMF라든지 이런 데서도 경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많이 발전할 걸로 보는 데는 2.6% 정도 성장하는 걸로 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래도 안정적인 가운데 발전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전망을 해봅니다. IMF나 이런 데서 전망하는 것도 이런 정치적 안정에 기반해서 성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역시 정치적으로 대선이라는 큰 정치적 이런 그 변화가 있을 게 예상될 때는 아무 낮춰보는 게 보통이고요. 전 대선이 끝나고 하면 좀 안정을 찾아가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좀 발전적인 그런 모멘텀을 찾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중남미에서 강국 규모가 큰 나라는 멕시코, 브라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또 재밌는 게 멕시코는 좌, 브라질은 우 이렇게 이제 또 성향이 다른데요. 어떻게 멕시코의 전망, 브라질의 전망 한번 분석을 좀 해주시죠. 예, 멕시코의 경우는 그 암노라고 알려져 있는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1년 전에 집권을 해서 지금 한 1년을 흘렀습니다. 네. 브라질도 마찬가지 1년이 흘렀는데요. 이 두 나라 정상들이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출범을 했죠.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과거 한 70년 이상 멕시코에서 집권하고 있던 우파 정권을 무너뜨리고 처음으로 좌파가 집권하는 그런 이제 결과를 냈는데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많은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난 현재에서 이제 평가를 하면은 원래 상당한 기대를 가진 것보다는 좀 못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그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이제 상당히 여러 치안도 아주 되돌려 놓겠다 또는 경제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새로운 정책을 내겠다 했는데 그런 공약과는 달리 조금 이제 진전 속도가 느린 게 아마 그런 아마 원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오브라도르의 성공 여부는 부패를 어떻게 척결할 거냐. 또 그리고 이제 상당히 긴축 예산을 많이 써요. 예를 들면 재미있는 이야기는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자기 월급을 40% 깎아서 60%만 받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 또 하나는 대통령 전용기가 있었는데 전용기를 없애버리겠다. 없앴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에 따른 예산 절감 조치를 많이 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 하는 문제. 그리고 또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질 거냐 하는 그런 문제죠. 미국과는 나프타를 현실화하는 그런 협정을 이미 체결해서 발효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만 그런 이외에서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잘 이끌어 가느냐 하는 문제. 그리고 또 국경에 있는 여러 가지 장벽 문제. 이런 것들을 또 미국과 어떻게 잘 조화롭게 해결해 나갈 거냐 하는 그런 문제에 달려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브라질의 경우는 멕시코는 반대로 우파 정권이 들었었죠. 우파의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들었었는데 보우소나루의 대통령의 평가는 암노 대통령보다도 훨씬 더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파에 대한 대통령이 들어서서 상당한 기대를 모았습니다만은 처음에 연금 개혁을 많이 추진을 했어요. 연금 개혁은 이전 정부부터 계속 일관되게 추진해 오는 건데 성공한 정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들어와서 그래도 최근에 연금 개혁을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상당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최근에 칠레라든지 다른 나라에서 생긴 시위 사태가 벌어짐에 따라서 이걸 너무 계획을 밀어붙였다가는 그 비슷한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염려 덕분인지 다른 계획을 지금 주춤주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조세 계획이라든지 행정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완전히 좀 이루어지내는데 좀 앞으로 이문이 아니겠나 하는 그런 그 이구심을 나타내는 견해가 또 많아졌고, 또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이 보수선거가 여러 연합으로 출범을 해가지고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그러다 보니 정치적인 기반이 약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지 이 새로운 정당을 하나 만들었어요. 저희가 브라질을 위한 동맹이라는 그런 창당 작업을 하겠다 해가지고 지금 새로운 그 당을 만들어서 자기가 주도하는 정당으로서 분위기를 역전을 해보겠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게 과연 성공하겠냐 하는 그런 여부도 달려 있고, 또 하나 좀 악재로 나온 것은 룰라 대통령이 그 과거에 부패 혐의로 투옥이 됐었는데 다시 이제 그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다시 투옥 상태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룰라 대통령이 자유몸이 되니까 그 이제 상당히 보수선거의 대통령에 대한 공격을 더 강화하고 아주 세게 나오지 않겠냐 하는 그런 이제 전망이 있어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조화롭게 해결해 나가느냐 하는 것도 그 관건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보수선거 대통령은 지금까지 가졌던 여러 가지 부정적인 그런 인식을 극복해 나가는 노력을 배가해 나갈 걸로 생각되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에서 아마 내년에는 더 이런 인식을 좀 반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배가해 나가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는 그래도 금년보다는 좀 좋은 성적을 내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혹시라도 룰라 전 대통령 때문에 더 급격한 변화가 오지는 않을지. 룰라 대통령이 다음 대선에 자기가 출마는 안 하겠다 하는 식으로 공식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뭐 정치인의 입장이 또 언제 또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하여튼 현재로서는 룰라 대통령이 보수선거에 대한 공격력은 아마 계속 강화해 나갈 걸로 생각됩니다만은 원래 룰라가 가지고 있는 또 취약점이 많기 때문에 아마 룰라가 상당한 악재는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예상보다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 않겠나 하는 그런 예상을 해보기도 합니다. 네. 최근에 그 외신에 가장 많이 등장했던 이제 아주 최신은 아니지만요. 베네수엘라입니다.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식량 사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시위도 많고, 또 국제적으로도 러시아라든지 이런 그 강대국이 개입하면서 아주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또 베네수엘라가 어떻게 풀리느냐에 따라서 이 중남미 정세도 영향을 좀 받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베네수엘라는 대사님이 또 거기 현지 대사를 하시면서 또 그 근무하던 데기 때문에 또 애정도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베네수엘라에 근무한 거는 뭐 지금부터 10년 전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는 차베스 대통령이 집권할 당시였고요. 그때는 뭐 차베스 대통령이 중남미 좌파에 거두어서 중남미 정세를 이끌고 나가는 하나의 핵으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 당시는 또 베네수엘라의 석유 가격이 좋아서 경제적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날 같은 사태가 일어나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또 이웃 나라도 많이 도와줬죠. 그러니까 그때 제 경험을 이야기하면 차베스 대통령이 항상 미국의 제국주의를 비난하는데, 또 이제 그 베네수엘라의 야당들은 차베스가 그 옆나라 자그마한 나라들에 대한 제국주의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비판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처럼 차베스 대통령이 석유를 팔아서 들어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또 조그마한 그 카리브 쪽에 여러 나라들을 도와주는 소위 페트로 카리베 정책을 취함으로써 그런 이제 야당으로 비난도 받고 했습니다만은, 그런 시대에 있기 때문에 뭐 오늘날 이런 그 비극이죠. 여러 그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해외로 탈출을 하고 그 살 길을 찾아서 나오고 하는 걸 들었을 때 이 가슴이 아픈 그런 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이 베네수엘라 사태 해결은 상당히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베네수엘라 내에는 러시아 군인 그리고 쿠바 군인 이런 사람들이 군사 자문단으로 와서 많이 배치가 돼 있고, 또 그 나라들이 사실상 베네수엘라를 뒤에서 많이 도우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여러 가지 투자를 많이 했어요. 지금까지 중국의 투자액이 베네수엘라가 제일 많습니다. 여러 중남미 중 여러 나라 중에서도. 그건 아마 중남미 중에서도 베네수엘라가 석유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석유 자원 확보 면에서도 그런 정책을 중국이 폈다고 생각되는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중국이 이미 투자한 액수를 또 상환을 받아야 되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아무래도 마두로 대통령이 취하고 있는 정책이 좌파다 보니까 이념적으로도 중국하고 비슷한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시 중국은 마두로 정부를 아마 후원의 뒤에서 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세력 다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쪽에서는 미국이라든지 또는 구라파의 여러 나라들 하는 나라의 하나의 하는 진영이 돼 있고, 이쪽에는 또 이제 중국, 러시아, 쿠바 이런 진영, 양 진영이 나눠져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외교적 해결을 보겠다 하는 거로 해서 소위 디플로매틱 출액완을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였는데 그게 지금까지 별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국내적으로도 보면 야당의 세력들이 과이도라는 임시 대통령이 뭐 나왔습니다만 자기가 셀프 디클레어드 프레지던트죠. 자기가 이제 했는데 그래서 이제 나온 대통령이 상당한 세력을 확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사람이 야당을 대표하느냐 하는 대표성에 있어서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여러 야당 지도자들이 있어서 서로 자기가 최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이 서로 간에 알력이 있고 해서 서로 이렇게 합의를 이뤄내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 야당의 하나의 그 지리멸멸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다 통합해서 새로운 여러 이해단체들이 같이 참여하는 그런 방안으로 해서 대화를 모색해보자 하는 그런 그 안도 새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안도 굉장히 도출해내기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보기로는 베네수엘라의 정세가 단기간 내에 안착되기는 어렵고 조금 앞으로 좀 시간이 필요하고, 현재 계획으로는 아마 글쎄요, 너무 비관적인지 모르지만 다음 대통령 선거가 일어날 때까지는 이 상태로 가다가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결판이 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역시 근무를 하셔서 그런지 애정도 많으시고 또 관심도 계속 가지셔서 그런지 열정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볼리비아가 최근에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그 모랄레스 대통령이 망명을 한 점. 두 번째는 또 더 흥미로운 거는 한인 2세가 또 그 대선에서 3등. 그렇습니다. 그거는 상당히 좀 놀랄 만한 일이고요. 또 일부 또 매체에서는 미국의 어떤 음모론 뒤에서 배후 조종을 해서 미국의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다. 이런 분석 등 아주 요즘 볼리비아도 상당히 분석과 관련 기사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나요? 글쎄요, 그 한때는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이 차베스 대통령 비슷하게 중남미 좌파를 이끌고 있는 핵심 멤버로서 활동을 했고, 또 볼리비아의 그 국내 정치 경제 상황을 상당히 그래도 발전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다, 이런 평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이 이번이 4선째입니다. 4선. 너무 개인적으로 욕심을 부린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헌법을 개정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지난번에도 4선 출마하는 게 기본적으로 헌법 제한이 그 국민투표에서 부결이 됐습니다만, 그걸 또 다른 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또 판결을 통해서 다시 출마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든지 이런 무리수를 많이 둔 거였고요. 그런 무리수를 두다 보니까 역시 반대 세력이 더 강화되는 그런 측면이 있었고, 실제로 이번 개표 결과에서 누가 이겼는지 잘 모르는 아주 야당 그 후보하고 굉장히 근소한 차이로 됐는, 초기에는 야당 후보 이겼다고 발표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를 자기가 이겼다 이런 식으로 발표가 나서 그 선거 개표 결과에 공정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가 생겼는데, 마침 OAS라고 하는 미주 기구라고 있습니다. 워싱턴에 본부를 두고 있는 미주 기구에서 발표를 하길래 그건 공정하지 못했다는 결과가 나오고, 그 영향을 받은지 미국 볼리비아의 군부에서 이거 공정한 선거가 아니었다 하고 이제 발표를 하는 바람에 상당히 이제 그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이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하니까 본인이 그럼 망명을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해서 결국 그 대선 결과 무효로 되고,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은
멕시코로 일단 갔다가 지금은 아르헨티나로 가 있습니다. 예. 현재 그런 상황에서 있고 지금 이제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이 공석이 되니까 국회 부의장이라는 여자분이 자기가 또 베네수엘라의 사태와 비슷하게 자기가 대통령이다. 대통령. 이렇게 해가지고 대통령이 지금 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대통령이 내년도에 다시 대통령을 치르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대선이 치러질 예정으로 있는데요. 그게는 아무래도 지금 이번에 2등을 한 대통령 후보자 그리고 이제 원래 뭐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 당에서도 또 한 사람이 나오리라고 생각되고요. 예. 그다음 지금 말씀하신 정치현 후보 예. 그분은 지금 지난번 대선에서 선거에 입후보한 지 한 달 대통령 한 달 그 캠페인을 했어요. 현 결과 3등을 했는 게 기록적이죠. 네. 8.7%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8.7%를 얻은 후보가 그것도 특별히 한인 후손, 네. 한인 이세인가요? 이세는 아니죠. 여기서 태어나서 이민을 아버지를 따라서 이민 간 그런 사람으로서 이제 지금 물론 국적은 이제 볼리비아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출마를 해서 8.7%를 얻었으니까 우리 한인으로서도 굉장히 긍지를 가질 만한 그런 일인데 네. 이분도 아마 출마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아마 그 세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나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정 후보가 글쎄요 뭐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한국인으로서 좀 기대를 가져봄직하다 이런 그런데 생각을 그분이 가집니다. 공약이 신선했기 때문인가요? 어떤 아니면 선거운동에서 좀 독특한 그런 그분이 점이 있었나요? 예 그분은 새마을 운동이 주제입니다. 아, 그러니까 새마을 한국의 새마을 운동을 이 볼리비아에 가지고 와서 네. 볼리비아의 국가의 발전을 도모하겠다 하는 게 주 테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뭔가 보여준 게 있나요? 아니면 그냥 그렇게 생활운동이 이런 운동이었고 이것이 비전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그런지 아니면 뭔가 시범 케이스, 모델 케이스가 있나요? 뭐 평소에 그분이 이제 의사 겸 목사입니다. 아, 예. 그러니까 의사 겸 목사로서 상당히 봉사활동도 많이 했고 네. 하는 게 아마 지명도가 좀 있었겠죠. 네. 거기 있는 게 이번에 이제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이제 구체적인 정책 정강을 발표하면서 이제 한국의 새마을 운동 같이 예. 볼리비아도 혁신을 해야 된다 하는 걸 아마 국민들한테 홍보를 하니까 마침 이제 그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 정책에 대해서 염증을 가지고 있던 여러분들이 네. 아 이거 신선한 아이디어다 아. 해가지고 받아들인 결과로서 그런 결과를 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모랄레스 대통령이 그 볼리비아 원주민들의 이익을 많이 대변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또 국유화라든지 그런 급격한 조치를 많이 했다. 그런 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렇게 망명을 하게 됐다. 이런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물론 그 무리한 그 사선죄, 무리한 무리수도 뒀지만 기본적으로 원주민 위주의 정책을 하다 보니까 미국이나 혹은 서방에서 굉장히 견제가 심한 결과다. 이렇게 볼 수도 있나요? 예, 뭐 아무래도 미국에서는 좀 불편을 가졌겠죠. 예. 그런 일이 있지만은 그러나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이 정식 민주적인 절차에 따른 선거에서 대통령이 당선됐기 때문에 네. 합법성을 늘 보장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라 하더라도 그런 그 국민의 대의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을 그 뒤에서 음모론을 꾸민다든지 하는 것은 상당한 장애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마 그 초기에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이 굉장한 성과를 얻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성과로 인한 그게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국민들의 생각 또 그것이 국민들의 생활에 초기에는 많이 왔습니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게 직접적으로 피부에 느끼기는 상당히 어렵다. 좀 변화를 가져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인식이 국내에 많이 만들어졌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제 개인적 궁금증인데요. 그 건전지 만드는데 중요한 핵심 자원이 있지 않습니까? 리튬이온인가요? 리튬이라고 있죠. 리튬. 그거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예, 우리도 상당히 볼리비아의 리튬을 이명박 대통령이 굉장히 많이 그 부분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가져와서 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중남미에서 가지는 기본적인 인식, 볼리비아가 리튬에 대해서 가지는 기본적인 인식은 원자재를 그대로 채굴을 해서 그걸 한국으로 이전해서 한국에서 가공을 한다는 이런 인식은 아니다. 거기서 채굴했으면
거기서 그걸 가면- 현장에서 좀 가공을 해서 부가가치를 내라 아,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그게 아마 인식의 차이가 네. 우리가 그 당시 성공하지 못한 이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볼리비아라든지 이런 중남미에 자원 진출하는 데 있어서도 그건 볼리비아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같은 생각을 다 가지기 때문에 그 지역 사회에 부가가치를 좀 남기는 방향으로 그렇게 접근하는 게 옳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자원을 약탈당했다, 뭐 이런 거에 대한 반감 정서가 그렇죠. 상당히 존재하는군요. 네. 네. 그 아무래도 자원에 대한 그 소위 말하는 제국주의의 제국주의. 침략으로 인해서 자원이 상당히 자기들 자원이 외국에 강탈당했다. 이런 인식이 차베스로부터 볼리비아에 이르기까지 또 다른 나라에서도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는 일반적인 인식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식을 우리는 깊이 이해를 하고 중남미 진출에 있어서도 상당한 관심을, 그런 데 대한 신경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